젊은 놈이 놀아서야 쓰나 그냥 올라가라고 해서 그걸 말이라고 해. 역같네. 순진한 거냐 모자라는 거냐. 너를 떠난다에 양주 한 병 건다. 사람 팔자 아무도 모른다. 무슨 말이라도 해봐 이 등신아. 환장하겠네. 노크 권비영. 거울 앞에 선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들여다본다. 그리 밉지 않은 얼굴에 적당한 키. 웃음 머금은 표정이 어디를 가도 비호감의 대상은 아니다. 요즘 들어 제대로 먹지 못해 피부가 푸석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물도 먹었고 한때는 잘 나가는 회사에서 야무진 미래를 꿈꾸기도 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뒤틀린 것일까? 사흘째 방 안에서 뒹굴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게임으로 시간을 죽였고 TV에 코를 박았다. 지루했고 답답했으며 짜증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화를 풀 곳도 없었다. 저녁 무렵 성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뭐하냐? 술이나 한잔하게 나올래?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성수를 만나봐야 자존심만 구길 것 같아 핑계를 댔다. 어쩌냐? 형이 보자는데. 성수가 다음에 보자며 순순히 전화를 끊었다. 형 생각이 났다. 계획에도 없는 형이나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둠이 내려앉는 시각, 형은 퇴근했을 것이다. 나는 잊었던 약속을 기억해낸 것처럼 서둘러 길을 나섰다. 요즘은 뭐하냐? 나를 보자마자 형은 대뜸 그렇게 물었다. 주눅이 들었다. 그냥 놀아요. 젊은 놈이 놀아서야 쓰나. 어디라도 일자리를 알아봐야지. 형의 그 말에 대꾸할 말이 없었다. 형이 그 말을 하는 의도를 알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 하긴 형은 그만하면 형 노릇을 한 셈이다. 나는 1년을 놀았다. 병원에 3개월 입원해 있었고 그 후론 놀았다. 형은 내 병원비를 다 내주었고 노는 동안 생활비도 대주었고 용돈도 주었다. 염치 없는 노릇이기는 했다. 형 작업복 좀 얻으려고 왔어요. 나는 생각지도 않던 말을 내뱉고 말았다. 작업복? 뭐하게? 아, 형의 좋은 기운을 좀 받으려고. 그 말에 형이 싱긋 웃었다. 그럼 새 걸 하나 드릴까요? 곁에 있던 형수가 말했다. 아니요, 이걸로 충분해요. 나는 형이 내민 작업복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형수의 표정에 숨겨진 의도를 알고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친 다리는 괜찮아? 형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응, 괜찮아. 나는 환한 표정을 지으며 형의 손길을 걷어냈다.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한창 나이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중이었다.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편한 다리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나는 탄탄한 중견기업에 10번쯤 입사 원서를 썼는데 벙벙이 미끄러졌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희망건설 하청 노동자로 들어갔다. 까짓, 현장이면 어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꽤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현장을 누볐다. 다닐 때는 몰랐다. 원청사 직원과 하청사 직원의 처우가 그렇게 다른지를. 현장에서 실족하여 다리를 다쳤다. 동료와 작업 중에 5층에서 둘 다 떨어졌는데 그 친구는 즉사했다. 죽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겼다. 수술만 하면 보행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 했다. 사장은 인심 쓰듯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은근한 협박도 따랐다. 자네 실수도 크지. 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거야? 다 지켰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화이바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반장님이 화이바가 없다고 그냥 올라가라고 해서 그걸 말이라고 해. 김 반장도 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안전장구 없이 올라간 자네도 실책이야.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내가 다친 것은 다리이지 머리가 아니었으므로 작업모를 안 쓴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사장에게 따박따박 대들어 따지면 불이익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면회를 온 형이 말했다. 무조건 산재 신청을 해. 이 새끼들이 화이브 없이 작업시킨 저희들 잘못을 어디다 전가하려고 그래? 똑똑한 형 말을 따랐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실 정식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모르는 형 말을 따른 게 실수였는지도 모른다. 다니던 회사에서는 산재 신청을 못하게 했다. 원청사 직원도 아닌 주제에 감히 산재 신청이라니. 사장은 내가 산재 신청을 했다는 걸 알고 불같이 화를 내고 나를 해고했다. 이유는 그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었다. 하청업체 직원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대기업 다니는 형은 모른다. 형은 내가 다치기 전까지 나를 희망건설 정직원인 걸로 알고 있었다. 우리 회사 가을에 계약직 모집한다던데 한번 지원해 보든지. 노는 내가 딱해 보였는지 형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런 정보를 들어도 나는 지원할 수 없다. 형이 다니는 회사는 나 같은 놈은 원서조차 넣을 수 없는 대단히 우수한 녀석들이 몰려드는 그런 회사다. 일본건설, 한 마리의 봉황, 회사 이름만으로도 주눅이 든다. 넣어봤자 떨어질 것 뻔하다. 중소기업도 번번이 떨어지는 내 실력에 언감생심이다. 형의 작업복을 얻어 입고 나오는 기분은 묘했다. 형의 작업복은 약간 낡은 느낌이 들었다. 소매 끝이나 카라가 날긋날긋한 것이 꽤 오래 입었던 모양이다. 내 것이 아닌 것이 어색해서 자꾸 소매를 만지작거렸다. 동네 어귀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하나 샀다. 퇴근하시나 봐요? 계산을 하던 알바가 나를 보고 생긋 웃었다. 아, 예, 뭐. 나는 엉거주춤 허리를 굽히며 얼버무렸다. 오늘은 작업복을 입으셨네. 그 회사 월급 되게 높죠? 알바가 내가 입은 작업복을 보고 상냥하게 물었다. 아, 예, 뭐. 나는 조금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으며 뒤통수를 긁적거렸다. 보너스도 엄청나다면서요? 엄청나겠지. 받아본 적이 없으니 알 수 없지만 소문은 그랬다. 뭐 소문처럼 많지는 않아요. 나는 알바의 말에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삼각김밥을 작업복 주머니에다 쑤셔넣고 5,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다. 상냥한 알바의 눈길이 내게 머무는가 싶더니 이내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마다 김밥을 드시는 걸 보니 다이어트 하시나 봐요. 안 하셔도 보기 좋은데. 그러고 보니 일주일 전부터 나는 저녁마다 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다. 아, 예, 뭐. 여전히 엉거주춤한 자세로 고개를 끄덕이고 편의점 문을 밀고 나왔다. 나와서는 괜히 바닥에 뒹구는 콜라병을 걷어찼다. 애만 화풀이다. 이즈음 와서는 무슨 말이든 자신있게 내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다. 제대해 나온 때는 하늘을 찌를 듯 넘치던 자신감이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낡은 원룸으로 들어서자 어둠이 나를 휘감았다. 오싹 소름이 돋았다. 나는 허겁지겁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올렸다. 어둠이 사라진 좁은 공간이 술집 여자의 빨간 입술처럼 두렵게 모습을 드러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만 벗으면 바로 방이고 오른쪽에 주방과 화장실이 붙어 있다. 좁아터진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싸는 것까지 다 하는 것이 원룸이다.
꿈꾸던 주거 공간이 허공에 어른거린다. 형의 얼굴도 어른거린다. 형은 달달하고 느긋하고 행복한 성공의 아이콘이다. 나는 구석에 놓인 침대에 몸을 던지며 큰 소리로 욕을 끌어올린다. 시발, 역같네. 허공에 현주의 얼굴이 스친다. 마을금고에 다니는 현주와는 3년이나 사귀었다. 군대 가기 전 알바로 다니던 과일가게 주인이 마을금고 심부름을 나에게 시켰기 때문에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오후 4시면 영락없이 마을금고로 갔다. 적지 않은 매상을 매일 꼬박꼬박 마을금고에 입금하는 과일가게 주인은 마을금고의 알토란 같은 고객이었다. 자연 나도 같은 대접을 받았다. 여상을 나와 마을금고에 취직했다는 창구의 직원이 내게 물었다. 아드님이세요? 그녀는 아직 마을금고 업무에 서툰 신입이었고 매일 같은 시간에 들르는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나 역시 곱상한 그녀의 관심이 싫지 않았다. 아닌데요. 알바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미안해요. 미안하면 커피 한 잔 사세요. 그녀가 배시시 웃었다. 촌스럽기 그지없는 말로 그녀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거의 매일 만났다. 서로가 뜨거워져서 몸도 섞었다. 군대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다. 성수가 충고했다. 그 여자 고무신 거꾸로 신을 거다. 나는 자신이 있었다. 현주는 그런 애 아니야. 성수가 말했다. 순진한 거냐 모자라는 거냐. 내 말이 맞으면 나중에 술이나 사라. 내가 말했다. 내 말이 맞으면 너도 나한테 술 사는 거다. 녀석과 나는 약속했다. 서로 제 말이 맞을 거라고 우겼다. 제대 후에 나는 녀석에게 술을 사지 않아도 되었다. 다행히 그녀가 변함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녀가 요즘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런 느낌이 강했다. 만나면 짜증을 부렸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내 코가 석자라서 소홀한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정 같으면 너그럽게 웃어넘기고 말 일도 까탈스럽게 굴었다. 성수가 그런 낌새를 알고 또 내 길을 걸어왔다. 너를 떠난다에 양주 한 병 건다. 나는 맞장구를 치지 못했다. 내 신세가 쪼그라지기 시작한 것은 순전히 사고 때문이지만 그것이 그녀가 나를 떠날 이유는 아니라고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같이 양주를 걸 만큼의 자신은 없었다. 나는 그래도 현주를 믿었다. 사고 이후 내 속이 엉망이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그래도 내 여자였다. 아직까지는. 새로 이사한 집은 전에 살던 집보다 더 좁았다. 수술하고 퇴원한 후로도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을 자주 들락거렸고 야금야금 돈을 까먹었다. 많지도 않았던 저축은 금세 바닥이 나고 전세를 빼 달세로 옮기고 그 돈을 또 까먹었다. 그 사이 취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원서를 넣어봤지만 어찌 된 일인지 취직은 되지 않았다. 그 시간이 벌써 아득했다. 다리는 여전히 절룩거린 채 재활치료를 해도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어디든 취직을 해야 했다. 더러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가릴 형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주를 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이를 악물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기로 마음먹고 아침부터 시내를 돌았다. 알바 구함이란 글자만 보이면 무조건 들어갔다. 전에는 흔하던 알바자리도 코로나 사태 이후론 사라졌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팠다. 주머니엔 달랑 3,000원이 들어있었다. 삼각김밥 하나 사서 공원 벤치에서 먹었다. 목이 말라 화장실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셨다. 눈물이 핑 돌았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심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눈앞에 실지렁이 같은 것이 아물거렸다. 왜 여기 있어요? 몇 번 통닭 배달을 왔던 청년이 아는 체를 했다. 그 아이와 부딪힌 것이 무안했다. 바람 좀 쐬려고? 나는 허세를 부렸다. 이 시간에 여기 오신 거 보니까 알만하다. 아까 정비소에 갔었죠? 녀석은 탐정 같은 눈길로 나를 살폈다. 어떻게 알아?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거기 배달 갔거든요. 형이 세차 알바 부탁하는 거 봤거든요. 나는 일부러 먼 데로 시선을 돌렸다. 얼굴이 벌개졌다. 요새 취직하기 힘들어요. 더구나 형은 다리가 불편해서 더 힘들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도 실업자가 수두룩하거든요. 너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동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기도 했다. 그게 아니고 형이 측은해서 그래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녀석의 등을 밀었다. 가라, 신경 쓰지 말고. 녀석이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으며 굉음을 냈다. 그 모습이 멋져 보였다. 녀석은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성수가 생각났다. 그가 오아시스처럼 여겨졌다. 그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공원에서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새삼스럽게 주변의 풍경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구석구석에 나같이 할 일 없는 인간들이 죽치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바둑을 두거나 화투를 치거나 막걸리를 마시면서 아무 일도 아닌 일에 말다툼을 하거나 실없이 웃거나 그랬다. 그래도 하나같이 마스크는 하고 있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라는 생각이 들어 쓸쓸하고 측은해졌다. 나는 시계를 들여다보다가 6시가 되자 성수에게 전화를 했다. 삼겹살에 술 좀 사라. 앞뒤 없이 대뜸 그렇게 말하는 내 말에 성수가 흔쾌히 오케이 했다. 삼겹살과 돼지 껍데기를 파는 술집에서 성수는 돼지 껍데기를 샀다. 내가 삼겹살도 못 얻어먹는 인생이네. 괜히 성수에게 시비를 걸었다. 성수는 개의치 않았다. 소주를 급하게 들이켠 것은 작정한 바가 있어서였다. 세상을 안주 삼아 짓거리고 불안한 시국을 걱정하고 코로나로 엉망이 된 일자리와 알바 시장을 뒤집었다. 불편한 다리로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내 인생에 대해 동정을 구했고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는 현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슬쩍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듣던 성수가 내 어깨를 탁 치며 말했다. 너 조만간 양주 사야겠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나는 여전히 허세를 부렸다. 하지만 허세를 부린다는 사실이 눈물나게 서러웠다. 둘이서 마신 소주가 5병이 되었을 때 나는 큰 맘 먹고 성수에게 말했다. 성수야, 나 돈 좀 빌려주라. 뭐? 개슴츠레하던 성수의 눈이 커졌다. 돈 좀 빌려달라고. 목소리까지 비굴해졌다. 이 새끼야, 네가 빌려간 돈이 얼만데 또 빌려달래. 빌려간 돈이나 갚고 말해라. 순간 암전이 됐다. 아, 형에게도 빌린 돈이 있고 성수에게도 빚이 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손 벌릴 데도 없구나. 그 순간부터 나는 입을 닫았다. 실컷 술이나 먹어야겠다 싶었다. 술에 취해 해롱거려도 오늘 술값은 성수가 낼 거니까. 점점 뻔뻔해지는 내가 낯설었지만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었다. 꼭지가 팽 돌아서 아무데나 널브러져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더 이상 성수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자 나는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모든 관계가 보이지 않는 가림막으로 차단되어가는 느낌에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다. 이 새끼가 주사도 늘었네. 그만 마시고 택시 타고 집에 가라. 성수가 내 앞에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던지듯 내밀었다. 오아시스. 나는 눈물을 닦고 그 돈을 덥석 움켜쥐었다. 내게 5만 원짜리 지폐는 오아시스였다. 건너편에서 나를 지켜보던 영감이 마지막 술잔을 들이켜고 일어났다. 그는 소주 한 병을 혼자서 홀짝홀짝 마셨다. 성수와 있는 내내 이쪽을 살피던 기분 나쁜 영감이었다. 나는 영감의 시선을 묵살한 채 서둘러 성수를 붙잡았지만 성수는 내 손을 떼내고 사라졌다. 나는 5만 원짜리 한 장을 꼭 쥐고 집까지 걸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영감이 비칠거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그가 내 돈을 노리고 있는 것만 같아 불안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내가 영감 정도는 이길 수 있는 젊음이 있다는 거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문 앞에서 풀썩 쓰러졌다. 그건 쥐기 때문이 아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새벽에 집에 와서도 소주 한 병을 깠다. 이제 물려서 먹기 싫어 뒹굴던 삼각김밥이 안주였다. 수중에 돈이 없다. 성수가 준 5만 원도 곧 바닥이 날 것이다. 빈털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사실 형에게 갔던 것도 아쉬운 소리를 좀 할까 하여서였다. 하지만 더 이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숙취로 머리가 찌끈거렸다. 누구세요? 바지를 걸치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집주인이다. 문 열어. 문 앞에서 흠칫 걸음을 멈추었다. 밀린 집세를 독촉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벌써 석 달치를 밀렸다. 며칠만 참아주세요. 곧 드릴게요. 나는 문을 열지 않은 채로 비굴한 목소리만 내보냈다. 지독한 자린고비로 알려진 주인은 혼자 사는 호랍이다. 인정사정이 없다. 벌써 몇 번째야? 사흘 말미를 줄 테니 입금시켜. 이번에도 입금 못하면 방패. 문 건너에서 지르는 구함이 복도에도 쩌렁쩌렁 울릴 것이다.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를 몇 번 되뇌은 뒤에야 주인 남자의 발소리가 멀어져 가는 걸 느꼈다. 힘이 쭉 빠졌다. 방을 빼달라는 말은 벌써 몇 번 들었지만 이제는 무감각해졌다. 잠시 조용해진 문 밖의 동정을 살피고 돌아서는데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안 간 건가? 마음이 또 오그라들었다. 나야, 문 열어. 현주의 목소리였다. 반가워서 서둘러 문을 닫다. 그녀가 들어오면서 코를 싸주었다. 아우, 이게 무슨 썩은 냄새야. 사내 냄새, 술 냄새, 투서 냄새가 뒤섞였을. 나는 얼른 창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뒤돌아서 현주를 덥석 끌어안았다. 반사적으로 현주가 나를 밀어냈다. 얼굴 표정이 싸늘했다. 왜 그래? 뭘 왜 그래? 침대에 걸터앉으며 현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를 노려보던 현주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내 앞으로 내밀었다. 기다란 막대 같은 거였다. 이게 뭐야? 보고도 몰라. 임신진단 키트잖아. 싸늘하고 까칠하고 사납기까지 한 현주의 표정에 몸이 오그라드는 듯했다. 뭐? 임신? 진단 키트? 그녀가 내민 긴 막대 안에 붉은 줄이 선명했다. 어쩔 거야. 현주의 말에 하늘이 빙그르르 도는 것 같았다. 뭐, 임신. 현주가 임신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다. 대책 없는 상황에 임신이라고. 나는 현주의 옆에 덜썩 주저앉았다. 어쩔 거냐고. 그녀가 화내는 이유를 안다. 대책도 없이 임신을 시킨 놈한테 뭔가 약속을 받아내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 나는 한숨만 내쉬며 현주의 손을 만지작거렸다. 현주가 벌레를 떼어내듯 내 손을 털어냈다. 불쑥 어머니 생각이 났다. 하느님 아버지, 이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어머니에게 하느님은 만병통치약 같은 거였다. 살아내는 일이 녹록하지 않아 늘 힘겨워 하시던 어머니는 대장암 진단을 받은 지 2달 만에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당부한 말은 하느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느님을 찾았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콧등으로 들었다. 감사할 일이 없는 삶에서 무슨 기도가 나온단 말인가. 나는 고개를 한껏 수그린 채로 현주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 이럴 때 현주가 바라는 말은 우리 서둘러 결혼하자 일까.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안이 바짝 타들어가는 듯이 말랐다. 무슨 말이라도 해봐 이 등신아. 왜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어? 현주가 내 등짝을 후려치며 악을 썼다. 등신아. 낯선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흥건했다. 등신이라는 말을 했다고 화를 낼 상황이 아니었다. 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다.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이 달콤하게 느껴지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기어코 현주가 통곡을 하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야, 책임도 못 질 일을 왜 저질렀어? 난생 처음 보는 여자의 사나운 모습에 나는 혼이 빠질 듯했다. 그럼 나을까? 나는 허겁지겁 말했다. 나라고? 일자리도 없는 남자를 믿고 어떻게 나? 야, 임신이 있다. 혼자 한 일이냐? 이 일자리야 구하면 되잖아. 나는 울컥하다가 곧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녀에게 화를 낼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1년을 넘게 논 주제에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해? 그 다리를 해가지고.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이제는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 현주를 보자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솟구쳤다. 그럼 지우든지. 순간 나는 내가 한 말에 놀라고 있었다. 그건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현주의 동공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그녀의 손이 있는 힘껏 내 뺨을 후려쳤다. 개새끼.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닥치는 대로 물건을 내던졌다. 한때는 행복했던 표정으로 둘이 찍은 사진이 든 액자와 몇 권의 책, 커피잔이 바닥에 뒹굴었다. 나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등신보다 더한 말이 개새끼일 것이다. 그녀의 젖은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노트북을 나를 향해 내던졌다. 노트북은 내 머리통에 정확히 맞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며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성수가 하던 말이 내 머리를 스쳐갔다. 양주 한 병. 나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개새끼, 개새끼, 개새끼. 머리가 지끈거렸다. 모처럼 양복을 차려입었다. 면접을 보러 갈 때만 아껴 입는 양복 안주머니에는 언제든 내밀 수 있는 이력서가 든 봉투도 몇 개 들어있다. 인터넷을 뒤지고 신문 광고를 뒤지며 일자리를 찾는 심정은 참 서글프지만 그래도 어딘가 내가 일할 자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형은 왜 산재 신청을 안 했느냐고 다그치지만 사는 세계가 다른 형은 내 사정을 모른다. 산재 신청을 하면 나는 영영 일자리를 얻기 힘들 수도 있다. 형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취직을 하기 위해 산재 신청을 안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처럼 양복을 빼입는 날은 첫 입사하던 날이 떠올라 조금 씁쓸하다.
세상이 환했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기분은 괜찮다. 향기 좋은 샴푸로 머리도 감고 현주가 선물했던 페라가모 향수도 뿌리고 결혼식장에 가는 것이다. 거울 속에 나는 얼굴에 윤기도 흐르고 머리도 반지르르 해서 볼만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약속 시간까지는 1시간이 남아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야 하니 일찍 서둘러 가는 게 옳았다. 나는 조금 저는 다리에 힘을 주며 언덕을 내려왔다.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편의점 알바가 문 앞까지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나에게 관심이 있는 모양이었다. 아, 네, 결혼식장 갑니다. 나도 그녀의 관심이 싫지 않아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러시군요. 나도 좀 이따 친구 결혼식 가는데 잘 다녀오세요. 그러고 보니 그녀도 옷차림이 화사하다. 결혼식이란 말이 봄바람처럼 가슴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나는 조금 거만스럽게 걸었다. 괜히 그러고 싶었다. 그러면 초라한 내 처지를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영감님과 만나기로 한 건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예식장 앞이었다. 영감님은 전날과 다르게 양복을 빼입고 멋을 잔뜩 부린 모습으로 나타났다. 중절모까지 쓴 영감님의 모습은 그럭저럭 살만한 노인 같아 보였다. 나를 살피던 영감님이 흡족한 듯 한마디 했다. 아이고, 인물이 훤하네. 여자들이 줄줄 따르겠다. 역시 잘 차려입고 볼 일이야. 순간 현주의 얼굴이 떠올라 잠시 우울했지만 영감님의 칭찬이 싫지 않아 희죽 웃었다. 일이 꽤 괜찮아. 눈치만 있으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다고. 우선 취직될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봐. 마침 결혼 시즌이잖아. 양복 척 빼입고 결혼식장에 드나들면 기분도 좋아진다네. 그럴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럴 참이었다. 지금 나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성수와의 술자리를 지켜보던 영감님이 어쩜 나에게 구세주일 수도 있었다. 엄마 말처럼 하느님의 뜻일까? 영감은 나보다 더 위쪽에 살고 있었다. 주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쪽방 지역이었다.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도 서열이 존재했다. 위로 올라갈수록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사는 이가 내 구세주가 되다니 쓴웃음이 났지만 잠시였다. 사는 건, 살아내는 건 경건한 거니까. 성수를 만난 다음 날 술 기운을 떨치지 못한 채 널브러져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죽였다. 또 집세를 독촉하러 온 주인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나의 심사를 눈치챈 것처럼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은근하고 나지막했다. 어제 술집에서 만난 영감일세. 그렇게 만난 영감이 나에게 뜻밖의 제의를 했다. 자네 나랑 같이 일해보겠나? 눈이 번쩍 뜨였다. 하지만 곧 의심이 몰려들었다. 다 늙어 빠진 볼품없는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한답시고. 혹 사기꾼은 아닐까? 그렇다 해도 그걸 겁낼 일은 없다. 나는 사기당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무슨 일을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영감을 살피는 나는 이미 그의 말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힘든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야. 오히려 좋은 일이지. 보수도 괜찮고 폼도 나고. 나는 영감이 하는 말 중에 보수도 괜찮고에 꽂혔다. 내 형편에 그 말만큼 솔깃할 것이 없었다. 술 취한 그날 영감은 성수와 내가 나누는 말을 다 들었고 내 형편을 알게 됐으며 뒤를 따라오면서 내가 사는 집까지 알아두었다 했다. 왜요? 사업 망했다고 먼저 간 아들놈 생각이 나서.
그 말을 하는 영감의 눈가에 슬쩍 물기가 비쳤다. 나는 영감의 사정은 묻지 않았다. 축축한 이야기는 이제 듣기 싫다. 다만 영감님의 진심만을 믿기로 했다. 무슨 일이냐 하면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가는 거야. 하객이요? 집안이 없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손님이 없는 혼주들 가족 노릇을 해주거나 친구 노릇을 해주는 거지. 그런 일도 있어요? 그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는 무슨 좋은 일 해주는 건데. 우리는 사례비로 일당을 받는 거고. 영감이 눈을 반짝이며 나를 설득했다. 말을 하는 틈틈이 불편한 내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은 그 다리로 올바른 직장 구하기 어려울 테니 당분간만이라도 밥벌이를 하라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리 나쁜 일도 아닐 듯했다. 또 우선은 살아야 하니까 마다할 이유도 없었다. 나는 구겨진 내 속마음은 감춘 채로 밝고 느긋한 모습으로 영감님과 결혼식장에 갔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부자지간 같아 보일 터였다. 그럴듯한 그림이었다. 우리는 하객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이 현실이 진짜 내 현실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어머나, 여기서 또 뵙네요. 나는 달뜬 여자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편의점 알바가 웃으며 다가왔다. 잠시 당황했다. 예. 오지 여기서. 오늘 제 친구가 결혼하거든요. 저랑 얘는 친구 결혼 축하도 할 겸 신랑 친구들 구경하러 왔고요. 그녀 곁에 있던 한 여자가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네. 급하게 영감님을 찾았다. 하지만 영감님은 저만치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인사해. 이분은 일본건설 다니시는 분이야. 편의점 알바가 나를 그녀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일본건설?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맑게 웃었다. 내가 알바하는 동네에 사셔. 여자들은 일본건설 다니는 남자들을 좋아한다. 희망건설 하청업체 알바는 안중에 없다. 그나마 지금은 희망건설 하청업체에서도 잘린 신세가 아닌가. 서글프다. 하지만 나는 그녀들 앞에서 웃는다. 신랑 친구세요? 편의점 알바는 집요하다. 네, 나의 말은 요즘 확신이 없다. 그냥 얼버무리고 마는 것이다. 사실 신랑 얼굴도 모른다. 이따 신랑 신부 친구분들 단체 미팅 한다는데 오실 거죠? 아니요, 제가 좀 바빠서. 나는 어떻게든 이 자리를 피해야 한다. 그렇죠? 일본건설은 직원들을 엄청 빡시게 부린다더니 잠시 나오셔서 회사 들어가셔야 하나 보다. 아쉬워요. 같이 어울리면 좋을 텐데. 나는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나야 한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영감님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편의점 알바의 눈길이 내 시선을 따라 움직이다가 영감님을 발견하고 공손하게 허리를 굽힌다. 미칠. 나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해 영감님 곁으로 성큼 다가서 속삭이듯 말한다.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예요. 얼른 다른 자리로 가요. 영감님이 쿡쿡 웃으며 말한다. 너한테 관심 있나 본데? 아닙니다. 내가 일본건설 다니는 줄 알아요. 뻥쳤어? 아니요. 형 작업복을 입은 걸 보고는. 영감님이 헐헐 웃었다. 일본건설이 대순이야. 사람 팔자 아무도 모른다. 기죽지 마라. 어느새 영감님은 나에게 말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 편할 수 없었다. 내 속속들이 아픈 구석을 다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리 위안이 될 수 없었다. 나는 어느새 영감님의 거친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섰다. 아버님인가 봐. 뒤에서 속살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편의점 알바가
친구와 함께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난감했다. 영감님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 아들 멋지지? 아플싸. 일이 자꾸 커져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편의점 알바가 엄지를 척 꼴리며 수줍게 웃었다. 환장하겠네. 너무 의기소침할 것 없어. 자꾸 두드려 보면 돼. 청춘에 뭐가 걱정이야. 두드리고 두드리면 길이 보인다고.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거고. 자, 식을 봤으니 가서 근사한 점심이나 먹세나. 건성 식장에 들어갔다가 신랑 뒤통수만 보고 돌아섰다. 대부분 봉투만 전하고 신랑 신부 얼굴 정도 보고는 밥을 먹으러 갔다. 그래서 건성 들여다본 하객 알바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눈치였다. 다행이었다. 결혼식장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은 평소에는 먹어보지도 못할 사내 진미들이 그득했다. 영감님은 욕심 사납게 접시가 넘치도록 음식을 담아와 먹기 시작했다. 나도 전에 없이 접시가 넘치도록 음식을 담아와 먹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식욕이 솟구쳤다. 먹어둬. 많이 먹어야 힘도 나는 거야. 힘내서 열심히 두드려 보는 거야. 건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젊은데 뭘 못해. 뭐든 할 수 있다고. 영감님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두툼한 갈비 한 점을 내 접시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이력서를 생각했다. 내일쯤 그 이력서를 들고 신나게 한 바퀴 돌아볼 생각을 하며 입이 미어 터지게 음식을 끌어 넣었다.